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대응 팀장 정덕기입니다. 제가 그 광주를 최근에 이제 두 번을 왔었는데 첫 번 그 이제 왔을 때가 작년에 이제 그 학동역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왔었고요. 두 번째 왔을 때가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정동에서 붕괴 사고가 났을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자꾸 뭐 큰 사고 사실 있어서 온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를 안 와야 되나 뭐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최근에 광주 온 것 중에 가장 아늑하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서 뭐 기쁜 마음이고요. 그 우선 뭐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 강연자에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시고 또 약간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게 걱정인데 뭐 그 국토부의 그 건설안전 정책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해온 강의니까 어 그렇게 재밌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흥미롭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너무 뭐 바로 시작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 한 편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당신을 위해 사업주는 안전준비, 관리자는 안전점검, 작업자는 안전준수, 건설 현장 사망사고 제로,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건설안전 캠페인으로서 제가 이제 과에 와서 한번 그 기획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설안전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안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근로자이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 뭐 그게 어머니가 됐든 뭐 아버지가 됐든 가장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뭐 그 가정을 또 안전하게 가정을 이제 잘 건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설 안전이라는 것이 그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런 안전성과 그다음에 행복함을 좀 지키는 그 초석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늘 이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런 취지로서 한번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 그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건설 산업 및 건설 안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그 발표드릴 목차인데요. 먼저 그 건설 산업 및 건설 안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건설 산업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국토부의 건설 안전 정책의 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산업 및 건설 안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산업 현황인데요. 먼저 건설 수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수주는 1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1년 역대 최대치인 197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뭐 최근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 이슈도 있었고 또 금리 인상 또는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또 환율 급등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건설 투자 전망이 사실은 뭐 밝다고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는 24년 건설 투자 전망치를 당초 이제 2.6%로 이제 발표를 했다가 11월에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생산성의 경우도 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21년에는 오히려 5.1%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이 13%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또 제조업은 23% 이상 증가를 했는데 비하해서는 보면은 건설 산업의 생산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그 상승하고 있는 뭐 혹은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건설업 사망 사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고 사망자는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21년 417명이 사망하였는데 이거는 고용부의 산재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 사고 사망자 여전히 400명대 수준으로 뭐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분 이상이 사실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서도 사망 만인율, 즉 그 사망자 수 대비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만을 곱한 이 수치가 2.0으로서 뭐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뭐 그 세계에서 가장 사망 만인율이 낮다고 하는 영국 대비해서는 약 10배 이상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2년에는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대재해법이 도입돼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 건설 그 사망자 수가 조금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좀 그 감소세가 둔화되는 좀 이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 수주 증가율 대비 안전사고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이 뭐 여전히 산업 전체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산업이긴 하나, 뭐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안전 개선은 뭐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 5년간 수주가 약 38% 증가하였는데 대비해서 건설 사고 사망자는 17% 이상 감소를 하였습니다. 수주액 1조 원당 사망자가 17년에는 3.5명이었던 데 반해 21년에는 2.1명으로 약 4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통계는 이제 건설 안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긴 하지만은 어쨌든 정부와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뭐 지자체 여러 그 단체들의 노력들이 어쨌든 조금씩의 성과는 지금 거두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이게 건설 안전에서의 뭐 어떤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으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노력과 또 현장에서의 노력, 투자 같은 것들이 또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 안전사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규모 그 공사 금액별에 대해서 볼 때는 뭐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소규모 공사에서 가장 많은 그 건설 사고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공사 금액별로 볼 때는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의 약 71%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대형 현장에서도 사망자 3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중대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뭐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분이 돌아가셨고, 20년에는 경기 평택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로 세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1년 해체공사 붕괴 사고로 9분이, 그리고 22년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계속해서 뭐 제 유형별로 그 건설 사고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은 뭐 그 건설 사고 사망하면은 가장 뭐 많이 언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건설 사고 사망자의 전체 60%가 추락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만 잡아도 사실은 건설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딪힘, 물체에 맞음, 뭐 깔림 순으로 건설 그 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에서 사망 사고는 좀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특히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건설 사고 사망자가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의 건설업이라는 것이 인력 중심이고 뭐 종이도면이나 수동기계 그 중심으로서 하는 전통 산업의 구조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정책상으로 볼 때는 다양한 안전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업계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규제만을 강화하느냐?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사실 정부에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이제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안전 규제가 사실은 많이 증가를 하였고 많이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장에서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의
그 변화상은 건설 산업 구조의 전환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돼서 건설 산업이 발전을 하고 안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또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강화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장에서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구조 전환은 사실 건설 안전 측면보다는 그 앞으로 이제 건설업이 어떻게 그 미래의 모습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져가는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건설 안전 정책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변화라는 것이 BIM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실현입니다. 그 BIM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3D 모델을 기반으로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건설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디지털하여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BIM이 중요한 이유는 건설 공정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IoT, AI 등 첨단 기술을 건설업에 적용을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BIM을 도입하게 되면은 공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맥킨지 리포트에 따르면은 생애 주기의 그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이런 BIM이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했을 때 약 10에서 30% 수준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참여자가 건설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의사 교환을 하고 의사 소통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BIM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건설 회사의 이제 CEO 분을 만나가지고 한국 지사의 이제 대표신데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아시는 이제 애플이라는 그 기업에서 새로이 이제 커다란 그 본사 건물을 이렇게 한 6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렇게 그 건물과 그 주변의 공원까지를 조성을 하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제 업자들과 그다음에 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사실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BIM을 도입해서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포트 상으로는 약 26% 정도의 인건비도 절감을 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공정 계획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또 세부적으로 작성이 미리 상의를 하여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공사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BIM 도입을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은 건설 공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설 작업을 중단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돌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회피하면서 건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IM을 통해서 이제 바뀔 수 있는 미래의 모습들이 사실은 저런 모습들입니다. 참여자 간의 협업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BIM이라는 플랫폼 상에서 서로 이렇게 각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바뀌는 부분들을 서로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발주처에 대한 납품도 이제는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뽑아서 내는 것보다는 BIM 파일 하나를 내면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AI나 아니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서 기반 정보를 제공했던 것도 이제 AR, VR 이런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BIM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19년부터 도로 철도 공사 중심으로 BIM 설계를 도입하였고 21년 9월에는 도로 부분 BIM 대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 BIM 발주, 활성화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국가 BIM 센터도 건기현에 설치하여서 21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공공공사 중심으로 BIM 도입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작성 기준, 성과품 납품 기준 등 규정을 위한 BIM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철도, 건축 등 분야별 BIM 대가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또한 뭐 BIM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납품을 받아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것이 또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그 OS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C라는 것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지만은 이제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이제 약어인데요.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레고 블럭을 이제 쌓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혹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유닛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하여서 그 제작한 이 유닛들을 현장으로 들고 와서 거기서 이제 간단한 조립 작업을 거쳐 가지고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OSC 공법의 장점은 공기 단축에 있고요. 또 뭐 고소 용접 등이나 지금 현장에서 뭐 타설,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고층 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 같이 그 어려운 작업들 그리고 위험한 작업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사고 예방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OSC와 관련하여서는 뭐 지난 20년간 진짜 꾸준히 기술 개발과 뭐 실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03년도에 신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뭐 13층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는 약 30층 이상의 그 OSC 건물을 이미 제작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최고층인데 40층이 넘는 지금 건물을 OSC로 제작하는 이제 그 기술 발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주택 중심으로 물량을 꾸준히 발주하여서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OSC 공사 기준 마련 및 발주제도 개선 등 정책적인 부분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화인데요. 무인 자동화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나 뭐 AI 등을 활용해서 건설 작업을 자동화하는 그 업무를 얘기하고요. 그 생산성과 뭐 안전성을 뭐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여기 아마 기술인들 오늘 그 기술인 협회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얘기했었던 애플 그 건물을 이렇게 지었던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적으로 들었었던 거는 뭐냐면은 본인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이 AI를 가지고서 이제 작업 계획을 쭉 설정을 하는데,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작업을 구성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문 그 이제 작업 계획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을 한 3-4명 정도 투입해서 한 2-3주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적정한 이제 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작업 계획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쪽에서 이제 AI나 이런 신기술을 이용하니까 한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구성이 돼 있으면 한 2초 만에 한 14가지의 서로 다른 작업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3주와 2초의 차이에서도 놀랐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전문 인력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AI 가동을 통해서도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데 좀 충격적으로 사실 받아들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미래의 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뭐 많은 이제 기술인 분들의 뭐 노하우나 아니면 뭐 그리고 사실은 그 만들어진 작업이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검증을 하는 전문가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좀 건설업의 미래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부족한 인력이나 이렇게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효과로서는 그냥 무인 자동화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이나 드론 AI를 활용해서 건설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이고요. 뭐 효과로서는 공기 단축, 뭐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 예방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무인 자동화 관련해서 그간의 뭐 추진 실정은, 사실 무인 자동화는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민간에서 사실은 뭐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위한 그 1,400억
규모의 R&D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토공, 포장, 건설 장비, 자율주행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교량 시공, 원격 자동화 시제품 제작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기술을 종합 테스트 베드에서 적용하여 실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부가 가치 산업인 PM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PM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력 중심의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평가 기준과 발주 절차를 적용하여서 업계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입찰의 비중은 25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안전 법령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사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고용부가 소관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국토부가 담당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근로자재해 등과 같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물의 붕괴, 기술적인 부분, 구조안전, 기술적 부분, 기술안전, 구조안전과 관련된 사항,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좀 이분법적인 이제 역할을 담당을 했었다면은 지난 정부부터는 이제 안전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고 또 이 정부 합동으로서 이제 산재를 줄이자는 그런 노력들이 됨에 따라서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공유하는 영역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여전히 이제 근거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호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건설기노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토부, 고용부가 함께 같은 역할,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안전과 관련한 현 상황의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건설 안전과에서 근무를 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처음 와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왜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안전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지 않고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가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보다는 경제 논리가 우선된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논리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사고의 확률 자체가 사실 높지 않다 보니까 안전 투자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안전하게 공사를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전과 이런 경제성의 논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가 복잡하고 이러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을 텐데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은 발생 후속으로서는 가장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이행되는 정책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이 규제를 생산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간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가 상당히 많아지고 이런 규제를 이제 현장에서는 이행을 하고 준비를 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노력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라든가 이런 이제 안전 관련해서 이제 만드신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좀 보는데 이 서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제 두꺼운데 이걸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은 품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고 두 번째로는 만들었는데
과연 이제 이걸 뭐 얼마나 한 번씩 펴볼까 하면은 사실 안전관리 계획서는 거의 가보면 거의 새 책으로, 뭐 저희가 가서 새 책을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거의 펴보지 않는 새 책으로서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이 사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그냥 관행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에 그 제출을 납품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냥 제작을 하고, 안전관리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랑 그냥 별도로 그간의 이제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도와 이제 현장 이행에 좀 괴리를 낳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에만 너무 집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는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뭐 발주자, 설계자 그리고 감리자들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안전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경제 논리보다는 안전이 우선시되는 건설 현장을 조성해야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서 사고의 대가가 안전 투자 비용보다 크게 하여 안전 비용 투자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인센티브 제공, 벌정 경감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안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건설 그 업체들의 시공자 또는 이제 업체들의 그 어떤 경쟁력의 하나로서 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자연적으로 그 많은 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서 지원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복적이고 형식적 규제를 정비하고 특히 불필요한 서류 업무 완화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안전규제의 이해와 이행을 위한 중소업체 컨설팅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컨설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전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따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업체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뭐 특별히 저희가 뭐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또 그 안전제도 코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저도 뭐 안전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좀 막막합니다. 안전제도 앞에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또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안전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업무를 하시는데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칭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공사회 건설 주체의 역할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공기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민간공사는 계약 자율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관리비 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약간 구체적인 비용을 좀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리자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우수 근로자의 우대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20년 말에 법이 개정되고 21년부터 이제 업무가 수행이 되었는데, 이제 기존의 그 시설안전공단에서는 기존 그 설치돼 있던 시설물의 좀 안전 점검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유지 관리의 점검을 좀 주로 했다면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되면서 건설 안전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왔습니다.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금 점검도 약 뭐 연간 1만 5천 개 정도 수행을 하는 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또는 회사에서 그 시공업체에서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그 민간의 그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개선하고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건설 안전 컨설팅,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을 또 민간에서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공 품질 개선 방안인데요. 시공 품질 개선은 사실 뭐 그 1월에 그 저기 뭐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좀 많은 문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그 콘크리트 품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해서 뭐 채취한 시험체 강도가 뭐 기준에 미달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 같은 경우에 뭐 시험 표본 추출이라든가 시험 과정에서도 뭐 사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시험 표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120 세제곱미터마다 한 번씩 일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레미콘 중에 이제 뭐 20대마다 보통 뭐 한 번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표본 추출 자체를 뭐 표본을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하면 사실 뭐 시험 뭐 위반 하나만한 시험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시험 자체를 레미콘 공급업자에게 이제 그냥 맡겨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마찬가지 격인데 그렇게 해서 뭐 시험 결과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골재 품질 저하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레미콘 공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실태 및 품질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증제를 통해서 감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서 전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 권한을 지방청에 위임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공품질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레미콘 품질 개선을 위해서 현장에서 양생되는 콘크리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도 시험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실에서 이제 양생을 해가지고 강도 시험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뭐 겨울철이나 이런 때 그 현장의 여건을 반영 못하고 그 현장에서 강도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동일한 조건에서 그 콘크리트를 양생을 하여서 그 부분에 그 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안전 관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안전 제도 정착 등 뭐 그간에 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안전이 사실은 이제 참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뭐 최근에 이제 양양이나 저기 목포였나요? 이렇게 집안이 좀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현재는 뭐 지하 안전 평가 대행 비용을 현행화하는 연구가 종료되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뭐 이거 예방을 하기 위한 집안 탐사 같은 경우에는 뭐 22년 1372km에서 뭐 예산이 확보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년에는 뭐 1800km에서 최대 한 2500km까지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세부 건설안전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점검인데요. 현장 점검은 사실 제가 이 건설안전과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강화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1년에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 이제
66명에서 79명으로 확대가 되었고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경우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이 되면서 건설관리공사에서부터 승계된 인력을 활용해서 한 약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지금 그 건설 안전 업무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 수도 사실은 20년에 뭐 6천 개소 정도를 했다고 한다면 22년에는 약 2만 2천 개소 정도로 3배 이상 저희가 확대를 하였고요.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뭐 한 15,000개 정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1억 원 이상 현장 수가 지금 하루라도 공사가 된 1억 원 이상 현장 수를 뭐 연간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한 16만 개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충분한 점검 이게 지금 16만 개를 대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2만 2천 개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 뭐 14% 15%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점검의 좀 한계라는 것은 사실은 점검을 저희가 그러니까 하루 정도밖에 사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의 효과라는 것을 지속하기가 사실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토부나 아니면 관리원이 지속적으로 저기 인력이나 이런 것들 팽창시켜서 이러한 점검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그 지자체 인허가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챙겨주시면은 사실은 그 저희가 그 미처 보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청의 역할이 앞으로는 많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기 광주 사고랑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개정 중인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도지사가 그 안전점검 권한을 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그러니까 인허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신설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그 광주 사고가 사실은 이제 그 화정동 사고가 사실 이제 서구청이 인허가청인 사고였는데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현행 법령으로 건진법에 따라서는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없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을 못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건진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광주시나 뭐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구청이 인허가를 주었더라도 광주시 단위에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단위에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현장 점검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들인데요. 뭐 비계 수평제 탈락, 뭐 수직 보호망 미설치, 그리고 타워 크레인 기초부 뭐 배수 처리 미흡, 그다음에 동파리 수평제 연결 전용 절물 미사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동파리 수평제의 그 이제 수평제들을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또 겨울철에는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파리를 이제 이 수평제를 사실 설치를 하면은 작업 공간에 상당히 제약이 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제약이 되니까 수평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에서 좀 관행적으로 안 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안전관리도 사실은 국토부가 그 이제 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전파가 되고 많이 이렇게 현장으로 좀 사실은 제가 정책을 처음 하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하는 정책들이 현장의 근로자까지 전달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저희가 시작을 하면은 그게 이렇게 전달 되다 보면은 점점 소리가 작아져서 근로자분들은 사실은 뭐 국토부가 어떤 정책을 강화했다 이런 부분들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는 현장에 계시는 뭐 소장님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저희 정책들이 잘 이해되고 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그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채널을 좀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현재도 뭐 매주 2회 그 사고 위험 알림 문자를 전송해서 저희가 뭐 날씨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빈발하는 사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매주 2번씩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에 건설안전 365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 뭐 그 카카오 뭐 아마 친구 찾기에서 이렇게 건설안전 365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제 뜰 건데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사고 사례라든가 안전 정보를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는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웨비나를 개최해서 월간 사고 사례라든가 안전 정보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지자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씩 오셔가지고 뭐 좀 정보를 한번 얻어 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SI라고 저희는 줄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SI는 사실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건설 사고 신고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건설 사고 신고는 시공사가 2시간 내, 인허가청이 24시간 내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신고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또 정보를 좀 잘 적어주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사실 모아서 이 정보를 데이터를 가공해 가지고 또 빈발하는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저희가 정책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기초 자료로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다시 신고하셨던 분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재가공을 해서 다시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신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교육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공사의 신청을 받아서 국토관리원에서는 컨설팅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200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 시에 그 제조 안전제도에 대한 코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50개에서 뭐 100여 개소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뭐 또 이게 인기가 좋으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또 그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자체나 아니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하시면은 사실 뭐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또 많이 참여를 하시면 또 더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CSI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에 가면은 이게 대기업에서 저희가 좀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수 교육 자료를 중소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현재 구축을 해놨습니다. 대기업에서 저희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약간 읍소를 해가지고 이 교육 자료를 사실은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읍소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좀 활용되는 교육 자료를 했으니까 교육 자료를 뭐 굳이 새로이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만드는 것이 부담이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이 만들지 마시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나 혹은 이제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뭐 주체별 안전 수칙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원에서 지금 뭐 많이 배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이 아마 이렇게 색깔별로 돼 있는 3권짜리 한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필요하시면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이해를 잘 하기 쉽고 그다음 읽기 쉬우실 수 있도록 사파라든가 약간 만화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좀 핵심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뭐 글을 많이 읽으실 필요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그런 자료도 그리고 CSI에 가시면은 그 PDF 파일을 또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뭐 연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뭐 캠페인 뭐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안전 슬로건 확산 뭐 21년에는 저희가 안전 베테랑은 현장 정리부터라는 식으로 이제 현장 정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고쳐 나가는 취지로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뭐 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눠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 경진대회를 통해서 영상 포스터 등 뭐 디자인 공모도 했고 국무조정위 고용노동부랑 같이 협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조건 공정 진행에 따라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뭐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요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그 동영상 또 한 편 보시고 좀 지루하시니까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묶고 걸고 막고 안전하고 숨기고 붙이고 밝히고 지키고 안전하고 차단하고 정리하고 안전하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 행복한 현장 쓰고 묶고 걸고 막고 안전하고 숨기고 붙이고 밝히고 지키고 안전하고 차단하고 정리하고 안전하고
잘 지키고 행복한 현장. 그 이제 이 영상도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그 이제 근로자분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좀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이 약간 익숙한 노래이기 때문에 좀 이게 후크송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중독성 있게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지만은 뭐 이렇게 사실 히트곡 만들기가 쉽지 않듯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 국토부 유튜브 중에 한 400만 뷰 정도 돼가지고 많이 뭐 시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단순한 메시지와 그다음에 좀 익숙한 노래로서 좀 현장 근로자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특히 저희 근로자가 지금 근로자분들이 뭐 대충 평균 연령이 한 5, 60대 이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려고 했었고,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이거 만들 당시에 그 나훈아 선생님께서 이 테스형 그거를 들고 나오셔요. 그게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로 한번 안 될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저기 시골 영감 이 노래는 이제 그 저작권료가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래서 제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헬멧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 저희가 배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보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또 그 스마트 건설 그 AI CCTV랑 그다음에 센서들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헬멧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원래 처음에 지원을 하려다가 지금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커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장비들이 조그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유실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오는 시제품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CCTV랑 스마트 센서 가장 저희가 그 피드백을 해봤을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높은 효율을 하고 있는 사업부터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자체와 또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앞으로 그 현장을 좀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AI CCTV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좀 상당히 싫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작업하는 것을 저희가 CCTV를 옆에 설치해서 계속 감시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셨으니까 처음엔 싫어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적응이 되시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감도 사실은 좀 덜해지고, 또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 현장에 뭐 CCTV가 여러 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더 현장을 면밀하게 보실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 그게 아마 이 지금 뭐 실시간 계측 기술과 그다음 종합 안전 관리 플랫폼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크레인 뭐 전복 방지 시스템, 뭐 실시간 계측 기술이 이제 센서인데, 센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뭐 조금 더 괜찮은 그 저희가 이제 이 현장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도입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는 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적용하도록 이미 그 관련 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지원 근거가 현재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건진법이 21년 3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의 그 지사에 각 이제 그 소관 지사에 아마 연락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 안내를 받으시고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22년 정부 예산안에 뭐 그때 10억을 반영해서 작년에 한 2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관리원 뭐 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제가 이
뭐 강의를 사실 뭐 많이 해보진 않아서 좀 두서없이 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항상 이제 앞으로는 뭐 지자체 오면 항상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국토부도 사실은 건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국토부만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뭐 중앙부처인 뭐 국토부, 고용부 당연히 다 협력을 해야겠지만은 또 지자체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이게 이 건설 안전 개선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완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뭐 지자체에서 이제 보면 아직까지 현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또 현장 관리를 뭐 저희랑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은 저희도 뭐 늘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현장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필요하다면 교육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